60대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말.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자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명절이나 생일에만 연락이 오나요? 전화 통화도 5분을 넘기지 못하나요? 자녀가 집에 와도 얼른 가려고만 하나요? 사실 많은 60대 부모님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와의 거리는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말은 수많은 가정을 무너뜨린 말들입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오히려 평생 상처가 되고 자녀와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040대 성인 자녀 중 67%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의 80% 이상이 부모님의 특정 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말은 아마 한국 부모님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신 것은 분명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밤잠 설쳐가며 아픈 아이 돌보고 자신의 꿈을 접고 교육비에 올인하고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며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셨죠. 추운 겨울날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싸고 학원 끝날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여름 휴가도 포기하고 학비 마련하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과 노력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무서운 독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너도 그만큼 보답해야 한다는 조건부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이어야 할 부모의 사랑이 거래가 되어버리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김민수 씨 42세 회사원의 고백입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음악을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안정적인 공대를 가라고 하셔서 공대를 갔고요. 졸업 후에도 제가 가고 싶었던 IT 스타트업 대신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좋아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집안이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셔서 결국 헤어졌고 지금의 아내와는 선을 봐서 만났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거든요. 그 말이 제 목을 조르는 밧줄 같았어요. 제 선택을 하려고 할 때마다 부모님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포기했습니다. 지금 42살이 됐는데 제 인생이 하나도 제 것 같지 않아요.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은 괜찮지만 매일 아침 출근길이 지옥 같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내가 원했던 모습일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요즘은 부모님과 연락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죄송하지만 명절도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얼굴을 보면 제 인생 전체가 후회로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말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자녀가 기대와 다른 선택을 했을 때입니다. 내가 너 대학 보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좋은 회사 왜 그만두려고 하니? 자녀는 자신의 행복을 찾아 이직하려는 건데 부모는 투자 회수를 걱정합니다. 실제로 자녀는 현재 회사에서 번아웃으로 고통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야근에 시달리고 상사의 갑질에 우울증 약을 먹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부모님은 안정적인 대기업이라는 껍데기만 보십니다. 둘째, 명절이나 집안일로 갈등이 생겼을 때입니다.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내 인생 희생했는데 명절에 집에 한번 오는 것도 힘드니? 자녀들도 장거리 이동, 직장, 육아로 힘든데 그 사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며느리는 명절 전날까지 일하고 명절 당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음식 준비하고 5시간 운전해서 시댁에 갑니다. 도착하자마자 음식 데우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먹이고 재우고 또 5시간 운전해서 집에 옵니다. 이틀 후 출근하면 몸은 파김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자주 안 오니?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셋째,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때입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쓴 돈이 얼마인데 이제 나 좀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효도는 분명 도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사랑이 빚이 되어버립니다. 자녀들도 자기 가정의 생활비, 아이 교육비, 대출 이자로 빠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께 드리고 싶지만 내가 너 키우느라 쓴 돈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건 효도가 아니라 빚 갚기가 되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조종이라고 부릅니다. 죄책감을 무기로 상대를 통제하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부터 조건부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낮은 자존감, 불안장애, 우울증에 시달릴 확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자녀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부모가 낳고 키우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걸 빚처럼 갚으라고 하면 자녀는 평생 빚진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더 슬픈 건 이 말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채권자와 채무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녀는 사랑해서가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죄책감 때문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관계가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가 너 대학 보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대신에 내가 행복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는 충분히 보상받은 거야 라고 말하세요. 내가 너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는데 이렇게 서운하게 하니 대신에 보고 싶긴 하지만 너희도 사정이 있겠지. 괜찮으니까 무리하지 말라고 말하세요. 내가 너 키우느라 쓴 돈 생각하면 대신에 요즘 사정이 좀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줘도 되라고 말하세요. 이렇게 말을 바꾸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가 의무가 아닌 진심으로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잘 챙기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을 바꾼 부모님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자주 전화하고 더 많은 것을 챙겨준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빚이 아니라 사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효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딸아들은 그렇게 안 하던데 또는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비교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비교하는 것은 자존감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된다. 특히 가장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아야 할 부모로부터 비교당할 때 그 상처는 평생 가는 트라우마가 됩니다. 60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비교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형제 자매끼리 비교입니다. 오빠는 벌써 과장됐는데 너는 아직도 그 자리니? 언니는 애를 얌전하게 잘 키우던데 너는 왜 애를 그렇게 버릇없이 키우니? 형은 명절 때마다 빠짐없이 오는데 너는 왜 맨날 핑계야? 충격적인 사실은 형제 자매는 평생을 함께 가야 할 가족인데 부모의 비교는 이들 사이에 경쟁심과 질투, 심지어 미움까지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인이 된 후에도 형제 자매와 사이가 나쁜 경우 그 원인의 60% 이상이 어릴 적 부모의 비교와 편애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친구나 친척과 비교입니다. 옆집 아들은 의사인데 내 친구 아무개는 벌써 집 샀더라. 너는 언제? 고모 아들은 벌써 손주까지 봤는데 다른 사람의 성공은 보이지만 그 사람이 겪은 고통은 안 보입니다. 의사가 된 친구는 20대를 온통 공부에 바치고 지옥 같은 수련의 시절을 버텼고 지금도 밤낮 없이 일하며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산 친구는 부모님 지원을 받았거나 대출 이자로 고통받고 있거나 투자에 성공해서 운이 좋았을 수 있습니다. SNS 시대에는 이런 비교가 더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SNS에 올립니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내 자녀만 뒤처진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셋째, 며느리나 사위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 딸은 집안일 척척 잘하는데 며느리는 다른 집 사위들은 장인 장모 잘 모시던데 친구 집 며느리는 시부모님 용돈도 잘 드리던데 이건 핵폭탄급입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공격하는 것이고 자녀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이며 가정 전체에 균열을 만듭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모 씨 63세의 경우입니다.
명절 때마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애 둘 키우면서도 요리를 이렇게 잘하던데 며느리는 왜 이렇게 손이 느리니?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이렇게 애를 방치하니? 우리 딸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안 하던데. 처음에는 며느리가 참았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쌓였죠. 며느리는 매번 명절 후에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날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결국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제 아내 좀 그만 괴롭히세요. 이러시면 저희 집에 못 갑니다. 하지만 박 씨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라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는 명절에 안 오게 됐고 박 씨는 손주들을 1년 넘게 못 보고 있습니다. 아들은 최근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가 제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갈 수 있겠어요? 제 아내는 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엄마가 아내를 무시하는 건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김모 씨 65세의 경우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형은 벌써 부장 됐는데 너는 왜 승진 못하니? 형만큼만 해봐라. 형은 이맘때쯤 이미 결혼했는데. 둘째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나름 성공했지만 어머니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대기업 부장인 형보다 연봉은 적지만 둘째는 자기가 하는 일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국제 디자인 어워드도 받고 업계에서 인정받는 디자이너였죠.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내가 하는 일이 자랑스럽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째는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고 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다며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이렇게 진단했답니다. 평생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보겠습니다. 첫째, 자존감이 파괴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돼라는 생각에 갇혀 살게 됩니다. 둘째, 관계가 단절됩니다. 만날 때마다 상처받는데 왜 자주 만나겠습니까? 부모님 만나러 가면 또 무슨 말 들을까 하는 두려움에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셋째, 형제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평생 경쟁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릴 때는 장난감을 놓고 싸우지만 커서는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놓고 싸우게 됩니다. 넷째,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며느리 사이 비교는 자녀의 가정을 파괴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부부싸움이 생기고 심하면 이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라고요. 특히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나이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50살이 넘어도 부모에게 잘했다, 자랑스럽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어 합니다. 비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는 부족해. 다른 사람처럼 되어야만 가치가 있어. 이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옆집 아들은 대기업 다니던데 대신에 내가 하는 일이 좋아 보인다. 힘들진 않니?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 딸은 이렇게 안 하던데 대신에 집집마다 방식이 다른 거니까 너희가 편한 대로 해라고 말하세요. 요즘 엄마들은 왜 다 애를 버릇없이 키우니? 대신에 요즘은 이렇게 키우는구나. 시대가 많이 변했네라고 말하세요. 형은 벌써 과장됐는데 대신에 내 일은 잘 되어가니? 무슨 일을 하는지 얘기해 줄래? 라고 말하세요. 이 말로 바꾸는 순간 자녀는 다시 마음을 엽니다. 우리 부모님은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죽어야 속이 편하겠니? 또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은 엄청난 정서적 폭력입니다. 많은 60대 부모님들이 가볍게, 습관적으로 이 말을 하십니다. 에이, 그냥 한 말이야.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표현이지. 하지만 이 말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공포와 죄책감을 주는지 모르십니다. 이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의견 충돌이 있을 때입니다. 내 말 안 들을 거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부모는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만 자녀는 엄청난 죄책감과 공포를 느낍니다. 내가 고집 부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자기 의견을 포기하게 됩니다. 둘째, 관심받고 싶을 때입니다. 너희들 바빠서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니 죽어도 모르겠지? 관심받고 싶어서 한 말이지만 이건 정서적 협박입니다. 자녀는 패닉에 빠집니다. 내가 자주 안 찾아뵈서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라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셋째, 실망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실망만 안겨줄 거면 나는 눈 감아도 여한이 없다. 실망을 죽음으로 표현하는 건 자녀에게 감당 못할 짐을 지우는 겁니다. 넷째, 심지어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나옵니다.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엄마 아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내년에는 못 볼 수도 있어. 다음 명절에 내가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아십니까?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 씨 38세 직장인의 고백입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너 때문에 엄마 죽겠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성적이 안 좋으면 너 때문에 엄마 심장마비 온다. 중학교 때 말 안 들으면 너 때문에 엄마 죽겠네. 고등학교 때 대학 못 가면 엄마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 안 되면 이렇게 실망만 안겨주면 엄마는 죽는 게 낫겠다. 지금도 엄마랑 통화하면 불안합니다. 엄마 목소리가 조금만 안 좋아도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건강에 문제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밤에 엄마한테서 전화 오면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 결국 불안장애 진단받고 약물 치료 중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죽음 위협을 들으며 자라면 만성 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고요. 지금도 저는 엄마가 언제 돌아가실까봐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못 살고 있어요. 늘 엄마 눈치 보고 엄마 화나실까봐 두려워하고 38살인데 아직도 엄마의 죽음 협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최모 씨 42세의 경우입니다. 엄마가 20년 넘게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처음엔 걱정했죠. 엄마 무슨 일 있으신가? 하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심심하셔서 한 말이었죠. 이런 일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니까 이젠 아무 감정도 안 느껴져요. 또 저러시네 하고 넘깁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엄마한테 무감각해진 제 자신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하다가 진짜 늑대 나타났을 때 아무도 안 믿는 이솝 우화처럼 진짜 무슨 일 생기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요즘은 엄마 전화 자체가 스트레스라 가능한 안 받습니다.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맨날 죽는다고 해서 이젠 무감각해졌다고. 이게 정상인가요? 부모 자식 관계가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 말이 자녀에게 주는 충격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낍니다. 효심 깊은 자녀일수록 이 말에 더 고통받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정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공황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둘째, 평생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효자 효녀가 아니어서 부모님이 죽고 싶어 하시는구나. 자기 자신을 불효자로 낙인 찍고 평생 죄책감에 짓눌려 삽니다. 셋째, 정서적으로 마비됩니다. 계속 들으면 무감각해집니다. 그게 더 위험합니다. 진짜 위급 상황이 와도 또 그러시겠지 하고 넘기게 됩니다. 넷째,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생깁니다. 실제로 정신과 치료받는 원인이 됩니다.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복용하게 되고 심한 경우 자해나 자살 시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섯째, 자녀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부모님 기분이 더 중요해. 부모님이 죽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에 평생 부모님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을 정서적 협박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죄책감과 공포를 이용해 원하는 걸 얻으려는 조종 행위입니다. 미국의 심리치료사 수전 포워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서적 협박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장 교묘한 학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사랑하니까 걱정되니까 하시지만 그 방법이 자녀에게는 감옥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죄책감의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신뢰는 무너지고 사랑은 의무가 되고 결국 자녀는 부모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가 죽어야 속 편하겠니? 대신에 요즘 엄마 아빠가 좀 외로워. 시간 날 때 전화라도 해줄 수 있니? 라고 말하세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대신에 나이 드니까 이것저것 걱정되네. 너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너 때문에 죽겠다. 대신에 내 의견도 듣고 싶은데 엄마 아빠 생각은 이래.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대화하세요. 구체적인 상황별 대안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명절에 못 온다고 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죽기 전에 얼굴이나 보자라고 말하지 마시고 바쁘겠다. 다음에 시간 될 때 와. 영상통화라도 하자라고 말하세요. 자녀가 자주 연락 안 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나 죽으면 후회할 텐데라고 말하지 마시고 보고 싶네.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든 일 없어? 라고 말하세요. 자녀가 기대와 다른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면 나 기절할 것 같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는 걱정되지만 내 선택을 믿을게.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라고 말하세요.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솔직하게 말하세요. 요즘 너무 외로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야. 죽음으로 위협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우울감이 심하면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를 방문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많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상담 치료를 받으십니다. 셋째, 노년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마세요. 또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넷째, 취미 활동을 시작하세요. 등산, 수영, 그림, 노래, 춤. 뭐든 좋습니다. 요즘 60대는 20년 전 60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젊고 활력이 넘치죠. 유튜브도 시작하시고 블로그도 운영하시고 SNS로 친구도 사귀세요. 이미 이런 말을 많이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먼저 사과하세요. 그동안 힘들다는 핑계로 상처 주는 말 많이 했구나. 미안해. 엄마 아빠가 생각이 짧았어.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둘째, 약속하세요. 이제부터는 그런 말 안 할게.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만 말할게. 셋째, 그리고 실천하세요.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처음엔 힘들 겁니다. 평생 해온 습관이니까요. 그래도 매번 의식하고 노력하면 바뀝니다. 자녀도 부모님의 변화 노력을 보면 다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내가 그동안 저런 말들을 했구나 하며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 깨달으셨다면 이제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말 한마디는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는 자녀에게 날개를 달아주지만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자녀의 발목을 평생 잡아둡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말은 사랑을 빚으로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둘째, 우리 딸아들은 그렇게 안 하던데 비교는 자존감을 파괴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하는 방식을 존중해. 셋째, 내가 죽어야 속 편하겠니? 죽음 위협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요즘 좀 외로워. 시간 날 때 연락해 줄래?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첫째,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자녀에게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 말이 상처가 될까? 입에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3초만 참고 생각해 보세요. 둘째, 긍정적으로 표현하세요. 너는 왜 안 돼? 대신에 넌 이런 장점이 있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대신에 내가 행복해서 난 기뻐. 부정에서 긍정으로, 비난에서 격려로 바꿔보세요. 셋째, 먼저 사과하세요. 이미 상처 준 말이 있다면 용기 내서 사과하세요. 그때 그 말 미안했어. 엄마 아빠가 생각이 짧았어. 사과는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넷째, 경청하세요.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자녀는 우리 부모님은 날 이해해 주시는구나라고 느낍니다.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부모 역할에서 한 발짝 물러나 친구 같은 선배가 되어보세요. 자녀를 믿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때로는 배우는 자세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변하셨어요. 이제 비교도 안 하시고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덕분에 저도 더 자주 연락하고 더 편하게 찾아뵙게 됐어요. 이런 피드백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네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자녀에게 전화해 보세요. 너 결혼은 언제? 가 아니라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든 일은 없어? 라고 물어보세요. 왜 자주 안 오니? 가 아니라 보고 싶긴 한데 바쁘지? 괜찮아, 무리하지 말라고 말하세요.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 멋지다. 자랑스러워라고 말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자녀의 마음을 다시 열게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만 그 사랑이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되기를, 간섭이 아닌 지지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려놓으세요. 자녀를 통제하려는 마음, 자녀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마음, 자녀에게 빚을 갚으라는 마음. 그래야 진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60대의 부모 역할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응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자녀는 이미 어른이니까요. 대신 옆에서 응원해주고 힘들 때 기대는 곳이 되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 부모님도 이러세요. 저는 자녀에게 이런 말 했는데 반성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바꿔나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